어머니, 산후조리비 500만 원은 내주셔야죠. 안 그러면 손주 얼굴 못 보실 거예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손주를 볼모로 돈을 요구하다니. 저는 30해 넘게 분식집 하나로 아들을 키워냈습니다. 장마철에도 눈보라 치는 날에도 가게 문을 닫은 적이 없었죠. 아들 결혼까지 시켜주며 이제 좀 편히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며느리 입에서 나온 말은 감사가 아니라 돈이었습니다. 어머니, 이건 기본이에요. 요즘은 다들 이렇게 해요. 손자를 위해서라도 해주셔야죠. 며느리는 점점 더 당당해졌습니다. 아들은 옆에서 고개만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돈줄로 전락한 제 모습이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더 이상 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 장의 종이를 준비했습니다. 손끝에 힘이 잔뜩 들어갔습니다. 이 한 장으로 판을 뒤집을 수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리고 손주 돌잔치 날 모두가 축하하는 그 자리에서 이 종이 한 장을 꺼냈을 때 제 앞에서 그토록 당당하던 며느리가 결국 찍소리도 못하고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8살 박영자입니다. 경기도 부천시 송내동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남편을 일찍 보내고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며 30년 넘게 살아왔습니다. 30살 아들이 하나 있고 재작년에 결혼해서 따로 살고 있어요.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는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목요일 저녁 7시쯤이었나요? 분식집 정리를 하고 있는데 아들 준호가 전화를 했어요. 평소에는 퇴근 후에 거의 연락을 안 하는데 이상하다 싶어서 급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좋은 소식이 있어요. 아들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훨씬 밝고 들뜬 느낌이었어요. 무슨 일인지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정말 믿을 수 없는 말을 하더라고요. 결혼하려고 해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우리 준호가 연애를 한다는 얘기도 못 들었는데 갑자기 결혼이라니요.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고 자세히 물어봤더니 회사 동료와 4개월 정도 만났는데 서로 마음이 맞아서 결혼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바보 같았지만 그때는 진심으로 기뻤거든요. 30년 동안 혼자 아들 키우면서 언제 장가 보낼까 걱정했는데 드디어 좋은 사람 만나서 가정을 꾸린다니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일찍부터 혼자가 되어서 이 작은 분식집 하나로 아들을 키웠어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떡볶이 국물 우리고 어묵 손질하고 김밥 싸고 30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손목에는 굳은 살이 박이고 허리는 구부정해졌지만 제 손으로 벌어서 아들 대학까지 보냈다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결혼 준비라는 게 이렇게 돈이 많이 드는 줄 몰랐습니다. 준호와 예비 며느리가 가져온 견적서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웨딩홀, 한복, 예단, 신혼여행비. 제가 분식집에서 하루 벌어봤자 몇만 원인데 여기 적힌 숫자들은 몇백만 원씩이었거든요. 그래도 했습니다. 30년 동안 푼푼히 모아둔 적금을 다 깼어요. 비상금까지 털어서 아들 결혼 제대로 시켜주려고 했어요. 그게 엄마 마음이잖아요. 결혼식 당일 하얀 웨딩드레스 입은 며느리 은지를 처음 봤어요. 키도 크고 예쁘더라고요. 아, 우리 준호가 좋은 사람 만났구나 싶어서 마음이 놓였습니다. 하지만 결혼식 끝나고 나서 제 통장 잔고를 확인하고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거의 바닥이 났더라고요. 남은 건 이 낡은 빌라 한 채와 분식집뿐이었습니다. 그래도 그때까지는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건강하니까 더 벌면 되지 뭐. 아들이 행복하게 살면 그만이지 하면서요.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건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결혼하고 석 달 뒤에 준호와 은지가 찾아왔어요. 신혼부부가 벌써 뭔 일이 생겼나 싶어서 차라도 한 잔 대접하려고 했는데 엄마, 저희 전세 계약이 곧 만료돼요. 집을 좀 더 넓은 곳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보증금이 1,000만 원 정도 더 필요해요.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제가 결혼식에 모든 걸 쏟아부어서 더 이상 도와줄 돈이 없다고 했더니 며느리가 이상한 미소를 지으며 말하더라고요. 어머니, 분식집 권리금 받으시면 되잖아요. 요즘 상가 권리금이 꽤 나온다던데요. 그때 바로 눈치를 챘어야 했었어요. 며느리가 저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요. 그냥 돈줄로만 생각하고 있다는 거요. 그날 밤
저는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30년 동안 제 인생의 전부였던 분식집을 정리해야 하나? 며느리 말대로 권리금을 받아서라도 도와줘야 하나? 결국 결심했습니다. 분식집을 정리하기로요. 아들이 행복하면 그만이지 하면서요. 간판을 내리던 그날 새벽 마지막으로 영자분식 간판을 올려다 봤어요. 페인트가 벗겨지고 글씨가 바래서 거의 알아볼 수도 없었지만 그 간판 아래서 정말 많은 추억을 만들었거든요. 여러분, 이게 시작이었어요. 제가 아들의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 모든 걸 포기하겠다고 마음먹었던 그 순간이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순진했던 것 같아요. 과연 제가 며느리에게 어떤 대우를 받았고 어떻게 이용당했는지 계속 들어봐 주실래요? 어디서 듣고 계시는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사실 며느리 은지를 처음 본 건 결혼식 당일이었어요. 그 전에는 바쁘다는 핑계로 한 번도 인사를 오지 않았거든요. 준호가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시간이 안 된다고 하길래 이해했죠. 요즘 젊은 사람들 다 바쁘다잖아요. 첫 인사를 받으면서도 많이 어색했어요. 어머니,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예단도 너무 예쁘게 준비해 주시고, 말은 고맙다고 하는데 표정은 별로 만족스럽지 않아 보였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제가 준비한 예단이 요즘 기준으로는 조금 부족했다고 하더라고요. 결혼식 피로연에서도 은지는 계속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면서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요즘 말로 인스타그램에 올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뭔지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 결혼식 사진을 인터넷에 올려서 자랑하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건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뒤부터였습니다. 석 달 정도 지났을 때였나요? 갑자기 준호와 은지가 함께 찾아왔어요. 어머니, 저희가 상의할 게 있어서 왔어요. 준호가 말을 꺼내려고 하는데 은지가 먼저 나서더라고요. 어머니, 요즘은 예단 대신 실속으로 하는 게 트렌드예요. 저희도 그렇게 했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어서 그냥 듣고 있었는데 계속해서 하는 말이 근데 친구들이 다 명품 가방 하나씩은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하나쯤은 있어야 어머님 아들 체면이 서죠. 그 순간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결혼할 때 예단으로 금반지며 목걸이며 다 해줬는데 또 뭘 달라는 건지. 은지야, 그런 건 너희가 벌어서 사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은지가 씩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어머니,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모르시나 봐요. 다른 시어머님들은 며느리 가방이며 옷이며 다 사주신다고 하던데요. 그리고는 핸드폰을 꺼내서 뭔가를 보여주면서 이거 봐요. 제 친구 수진이가 받은 가방이에요. 샤넬이래요. 얼마나 예쁜지. 저도 이런 거 하나 갖고 싶어서요. 화면에 나온 가방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가격표가 보이더라고요. 몇백만 원이에요. 제가 분식집에서 몇 달을 벌어야 살 수 있는 가방을. 은지야, 이런 건 너무 비싸다. 나는 그런 여유가 없어. 그랬더니 이번에는 준호가 나서더라고요. 엄마, 은지가 그동안 참고 있었던 거예요. 결혼할 때도 검소하게 했잖아요. 아, 그때 정말 기가 막혔어요. 검소하게요? 제가 30년 모은 돈을 다 털어서 해준 게 검소한 거라고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은지가 다음에 한 말이었어요. 어머니, 저 회사에서도 창피해요. 다른 사람들은 다 명품 가방 들고 다니는데 저만 없으니까. 그래서 시댁 얘기도 못 하겠어요. 그리고는 눈물까지 글썽이면서 제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소외당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자기가 갖고 싶은 명품 가방을 시어머니한테 사달라고 하면서 눈물까지 흘리는 게 정상인가요? 그날 밤 준호와 둘이 남았을 때 물어봤어요. 준호야, 내 아내가 평소에도 이런 식이니? 그랬더니 준호가 머뭇거리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엄마, 은지는 원래 조금 까다로운 면이 있어요. 하지만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미 우리 아들도 며느리한테 휘둘리고 있구나. 어머니보다 아내 편을 드는구나. 그 다음 주에도 은지가 또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화장품이 다 떨어졌다면서 백화점에 같이 가자고 하더라고요. 어머니, 저희 같이 쇼핑해요. 시어머니 며느리가 함께 다니면 얼마나 보기 좋아요. 순간 기분이 좋았어요.
드디어 며느리가 저를 인정해주나 싶어서요. 그래서 따라갔는데 백화점 화장품 코너에서 은지가 고른 것들의 가격을 보고 정말 기절할 뻔했어요. 크림 하나가 10만 원, 이름도 모를 이것저것 고르더니 다 합치니까 50만 원이 넘더라고요. 어머니, 이 정도는 기본이에요. 제가 많이 절약한 거예요. 그러면서 카드를 내밀라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어이가 없었지만 백화점 직원들과 다른 손님들이 다 보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계산했어요. 그 길로 집에 와서 통장을 확인해 봤더니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제가 며칠 밤새워 분식집에서 번 돈이 한순간에 사라진 거잖아요. 이게 시작이었어요. 은지의 끝없는 요구가 시작된 거였어요. 결혼한 지 3개월 정도 지났을 때 정말 기쁜 소식이 들려왔어요. 은지가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엄마, 좋은 소식이 있어요. 은지가 임신했어요. 준호가 전화로 알려줬을 때 정말 기뻤습니다. 드디어 손주를 볼 수 있다니 그동안 며느리 때문에 속상했던 일들이 다 잊혀지더라고요. 정말이야? 몇 주 차야? 이제 8주 됐어요. 병원에서 확인했어요. 그날 밤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손주 생각에 마음이 설레더라고요. 이제 할머니가 되는구나 싶어서 너무 행복했어요. 다음날 바로 은지한테 연락했습니다. 은지야, 임신 축하해. 몸은 어때? 어머니, 감사해요. 근데 입덧이 너무 심해서 힘들어요. 냄새도 못 맡겠고, 그래서 바로 시장에 가서 임신부에게 좋다는 음식들을 사왔어요. 미역, 새우, 견과류. 정말 좋다는 건 다 샀어요. 은지네 집에 가서 직접 미역국도 끓여주고 밑반찬도 만들어줬어요. 손목이 아파도 참고 열심히 도왔죠. 어머니 덕분에 많이 나아졌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은지가 고마워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뿌듯했어요. 이제야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된 것 같더라고요. 임신 6개월쯤 됐을 때부터 은지가 갑자기 마사지를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어머니, 허리가 너무 아파요. 마사지 좀 해주세요. 처음에는 당연히 해줬죠. 임신부가 힘들다는데 뭔들 못 해주겠어요. 그런데 그게 매일같이 계속되더라고요. 며느리 몸 힘들까봐 가끔씩 아들 집에 들러 청소하고 밥 해주곤 했는데 이젠 마사지까지. 하루 종일 은지 시중을 들고 있었어요. 어머니, 발 마사지도 해주세요. 너무 붓고 아파요. 어머니, 어깨도 좀 주물러 주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손목도 아프고 허리도 아팠어요. 나이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손주를 위해서라면 뭔들 못하겠어요. 그런데 임신 9개월쯤 은지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머니, 산후조리원 예약하셨어요? 산후조리원? 그게 뭐야? 요즘은 다 산후조리원에서 조리해요. 2주 정도 있으면서 몸조리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비용을 물어봤더니 깜짝 놀랐어요. 2주에 500만 원이래요. 은지야, 그건 너무 비싸다. 집에서 조리하면 안 되니? 그랬더니 은지 표정이 확 변하더라고요. 어머니, 요즘 시대에 집에서 조리해요? 제대로 된 조리 못 받으면 산후풍 올 수도 있어요. 그럼 평생 고생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눈물까지 보이면서 다른 사람들은 다 시어머님이 해주시는데 집에서 잘못 조리해서 아기까지 잘 못 되면 어떡하죠? 결국 또 제가 졌어요. 산후조리원비 500만 원을 내줬죠. 손주를 위해서라고 생각하면서 드디어 출산일이 다가왔어요. 새벽 3시에 준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은지가 진통 시작했어요. 병원으로 가요. 저도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갔죠. 분만실 앞에서 몇 시간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드디어 손주 울음소리가 들렸을 때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평생 이런 감동을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할머니, 손자 축하드립니다. 간호사가 아기를 안고 나왔을 때 정말 작고 예쁘더라고요. 도윤이라고 이름 지었어요. 그날 저는 직접 미역국을 끓여서 병원에 가져갔어요. 정성스럽게 끓인 미역국을 은지가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뿌듯했어요. 어머니, 미역국이 제일 맛있어요. 그동안 힘들었던 게 다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병원에서 나온 뒤
저는 분식집 단골들에게 떡을 돌렸어요. 순례야, 내가 드디어 할머니 됐다. 영자야, 축하해. 손주가 얼마나 예쁘니? 정말 예뻐. 우리 준호 판박이야.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 행복도 잠시였습니다. 은지가 산후조리원에 들어간 첫날부터 문제가 시작됐어요. 저는 당연히 매일 병원에 가서 손주도 보고 은지 챙겨주려고 했는데 어머니, 조리원에서는 면회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너무 자주 오시면 다른 산모들이 불편해해요. 그래서 하루 걸러 한 번씩 갔는데 갈 때마다 은지가 뭔가 불만이 있더라고요. 어머니, 여기 음식이 별로예요. 밖에서 음식 좀 사다 주세요. 어머니, 조리원 옷이 불편해요. 좋은 잠옷 좀 사다 주세요. 매번 갈 때마다 뭔가를 사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산후조리 중이니까 다 들어줬어요. 그런데 조리원에 들어간 지 일주일쯤 됐을 때 은지가 갑자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머니, 여기 다른 산모들 얘기 들어보니까 시어머님들이 추가 마사지도 해주신다고 하더라고요. 추가 마사지? 네, 산후 회복에 좋다고 해서요. 하루에 10만 원 정도 하는데 2주면 140만 원 정도 들어요. 또 돈 얘기였어요. 이미 조리원비로 300만 원을 냈는데 또 140만 원을 달라는 거예요. 은지야, 그건 너무 비싸다. 조리원에서 기본 마사지는 해주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은지가 서운한 표정을 지으면서 어머니, 저는 자연분만까지 해서 병원비도 절약했는데 제대로 조리 못 받으면 나중에 몸이 망가져요. 그러면 손주도 제대로 못 돌봐요. 그리고는 또 눈물을 보이면서 다른 분들은 시어머님이 다 해주시는데 저만 못 받으면 너무 서러워요. 어머니가 손주에게 그렇게 관심이 없으신가 봐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정말 화가 황당했어요. 손주에게 관심이 없다고요? 제가 지금까지 얼마나 신경 썼는데. 하지만 또 한 번 졌어요. 결국 추가 마사지비 140만 원도 내줬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조리원에서 나오기 하루 전에 은지가 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머니, 산후조리원에서 만난 엄마들이 다 출산 축하금을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출산 축하금? 네, 시어머님이 주시는 거래요. 보통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이미 조리원비 500만 원에 마사지비 140만 원까지 총 640만 원을 썼는데 또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을 달라는 거예요. 그때 정말 기가 막혔어요. 제가 분식집에서 몇 달을 벌어야 하는 돈인데. 은지야, 이미 조리원비도 다 해줬는데 또 뭘 달라는 거니? 그랬더니 은지가 목소리를 높이면서 어머니, 요즘 시대에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조리원에서 만난 분들 중에 축하금 못 받은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는 조리원 룸메이트까지 불러서 언니, 어머님한테 말씀 좀 드려봐요. 출산 축하금이 당연한 거라고. 그 룸메이트가 저한테 와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어머님, 요즘은 정말 다 해주세요. 저도 시어머님한테 200만 원 받았어요. 그 순간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다른 사람까지 끌어들여서 저를 압박하는 게 결국 또 졌어요. 100만 원을 더 줬죠. 총 740만 원. 제가 분식집에서 1년 넘게 벌어야 하는 돈을 2주 만에 다 써버린 거예요. 그런데 조리원에서 나온 뒤에도 끝이 아니었어요. 어머니, 아기 옷이 부족해요. 백화점에 같이 가요. 또 백화점 쇼핑이었어요. 이번에는 신생아 용품이라고 하면서 백화점 유아용품 코너에서 은지가 고른 것들을 보고 정말 놀랐어요. 아기 옷 한 벌이 10만 원, 유모차가 200만 원. 어머니, 요즘 아기 유모차는 이 정도가 기본이에요. 안전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또 안전을 핑계로 비싼 걸 사달라고 하더라고요. 은지야, 유모차가 200만 원이나 해? 너무 비싸다. 어머니, 이건 독일 브랜드라서 안전성이 검증됐어요. 우리 도윤이 안전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또 손주를 빌미로 삼더라고요. 할머니로서 손주 안전을 위해서라면 비싼 것도 사줘야 한다는 식으로. 결국 그날도 300만 원 넘게 썼어요. 집에 와서 통장을 확인해 보니 정말 충격이었어요.
분식집 정리해서 받은 권리금이 거의 다 떨어져 가고 있더라고요. 그때 정말 무서워졌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제가 정말 거지가 되겠구나 싶어서 그날 밤 준호한테 전화했어요. 준호야, 엄마가 너희한테 해준 게 얼마나 되는지 아니? 엄마, 갑자기 왜 그래요? 조리원비에 마사지비에 축하금에 벌써 몇백만 원을 썼어. 이제 엄마도 한계야. 그랬더니 준호가 미안하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엄마, 조금만 더 참아요. 은지가 아직 산후조리 중이라서 예민해요. 또 며느리 편을 드는 거예요. 제가 힘들다고 하는데도 정말 기가 막혔어요. 손주 하나 낳는다고 시어머니한테 이렇게까지 갈취를 해도 되는 건가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정말 충격적인 일은 그 다음에 벌어졌거든요. 그 후로 은지의 요구는 끝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돌잔치 때 금반지 꼭 해주세요. 요즘 기본이 5돈이래요. 어머니, 요즘 아기 유모차는 계절별로 바꿔줘야 해요. 여름용이 따로 있어요. 어머니, 친구들은 돌잔치 후에 시댁에서 해외여행도 보내준다더라고요. 매번 같은 패턴이었어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손주를 빌미로 삼고 눈물까지 보이면서 장바구니에서 몇백 원 깎으려고 계산대 앞에서 한참 서 있던 제 모습과 은지의 말 사이에서 세상이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결국 금반지, 유모차, 여행비까지 제가 마지막으로 아껴둔 비상금까지 다 털어줬어요. 그런데 여행에서 돌아온 은지가 또 관세 50만 원을 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정말 화가 나서 큰 소리를 쳤어요. 은지야, 이제 그만해. 엄마도 한계가 있어. 제가 은지한테 소리를 지른 다음 날 준호가 혼자 찾아왔어요. 표정이 굉장히 어둡더라고요. 엄마, 어제 은지한테 왜 그랬어요? 첫 마디부터 저를 비난하는 톤이었어요. 준호야, 엄마가 지금까지 얼마나 참았는데 내 아내가 날 돈줄로만 본다. 이게 옳다고 생각하니? 그랬더니 준호가 고개를 숙이면서 한참 말이 없더라고요. 그러다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엄마, 은지가 어제 밤새 울었어요. 어머니가 자기를 미워한다고. 미워한다고?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해줬는데? 엄마, 은지도 나름 힘들어해요. 처음 결혼해서 시댁 눈치 보느라고. 순간 정말 기가 막혔어요. 시댁 눈치요? 지금까지 누가 누구 눈치를 봤는지. 준호야, 정말 솔직히 말해봐. 내 아내가 나한테 한 게 뭐야? 돈 달라는 것 말고? 그러자 준호가 머뭇거리더라고요. 엄마, 은지도 나름 고마워해요. 그냥 표현을 잘 못할 뿐이에요. 표현을 못해. 돈 달라고 할 때는 표현 잘하던데. 그때 준호가 갑자기 짜증을 내면서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엄마, 그만해요. 은지는 제 아내예요. 엄마가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면 저희 어떻게 살아요? 그 순간 정말 충격이었어요. 우리 아들이 저한테 소리를 지르다니. 준호야, 너 지금 엄마한테 소리 지르는 거니? 그러자 준호가 조금 누그러지면서 엄마, 죄송해요. 하지만 엄마도 좀 이해해 주세요. 제가 중간에서 얼마나 힘든지. 내가 힘들어? 엄마는 안 힘들 것 같아? 엄마, 그냥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앞으로는 은지가 뭘 달라고 해도 제가 말릴게요. 하지만 저는 이미 깨달았어요. 이 아이도 더는 내 편이 아니구나. 며느리에게 완전히 휘둘리고 있구나. 준호야, 너 정말 엄마보다 은지가 더 중요하니? 그 질문에 준호가 대답을 못하더라고요. 그냥 엄마,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세요라고만 하는데 제가 오죽하면 그랬겠어요. 그날 준호가 돌아간 후 저는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30년 동안 혼자 키운 아들이 이제는 저를 지켜주기는커녕 며느리 편만 들고 있다는 현실이.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준호가 저한테 소리를 지르던 모습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더라고요. 30년 동안 혼자 키운 아들이 이제는 며느리한테 완전히 휘둘리고 있구나. 옳고 그른 것도 제대로 판단 못하고. 정말 서러웠어요. 새벽까지 뒤척이다가 결국 일어나서 장롱을 열었어요. 맨 안쪽에 있던 낡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제가 평생 분식집에서 모아둔 마지막 비상금이었어요.
몇백만 원 정도 남아 있었죠. 처음에는 이것도 은지한테 달라고 하면 줘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곧 마음을 바꿨습니다. 아니야. 이젠 안 돼. 더 이상 당하고만 살 수는 없어. 그 순간 정말 확실하게 결심했어요. 돈 때문에 손주를 볼모로 잡히느니 내가 먼저 판을 흔들어야겠다고. 다음 날 아침 은지한테 전화했어요. 은지야, 어제는 엄마가 너무했다. 미안해. 어머니, 준호 오빠가 어머니 기분이 안 좋으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조심할게요. 역시 은지답더라고요. 사과는커녕 자기는 잘못이 없다는 식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계획을 세워둔 상태였어요. 은지야, 그런데 도윤이 돌잔치는 꼭 제대로 해주고 싶어. 엄마가 준비할게. 정말요? 어머니, 감사해요. 은지가 정말 기뻐하더라고요. 아마 또 비싼 걸 해달라고 할 생각이었나 봐요. 근데 은지야, 돌잔치 준비하려면 손님 명단부터 정해야 하지 않을까? 내 친구들도 많이 초대해. 네, 어머니,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싶었어요. 그렇게 저는 돌잔치 준비를 핑계로 은지의 친구들 연락처를 다 받았어요. 그리고 동네 아주머니들도 최대한 많이 초대하기로 했죠. 일주일 후 저는 금반지를 사러 갔어요. 은지가 원했던 5돈짜리로요. 그런데 그냥 사지 않았어요. 금은방 사장님한테 특별한 부탁을 했어요. 사장님, 이 금반지와 함께 줄 서류가 하나 있는데요. 그리고 집에 와서 정성스럽게 문서를 준비했어요. A사 용지에 깔끔하게 타이핑해서 출력했죠. 차용증이라고 제목을 크게 쓰고 그 아래에 제가 지금까지 은지한테 해준 모든 것들을 적었어요. 결혼식 비용이 800만 원, 산후조리원비 500만 원, 추가 마사지비 140만 원, 출산 축하금 100만 원.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다 적었더니 정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명품 가방하고 화장품으로 120만 원, 신생아 용품으로 300만 원, 돌잔치 금반지 150만 원, 유모차 추가로 100만 원, 해외여행비 300만 원. 다 계산해 보니까 총 2,510만 원이었어요. 다른 자질한 것까지 좋기 3천만 원에 가까운 돈을 제가 혼자 다 해준 거였어요. 상환 기일은 올해 12월 30일까지, 이자는 연 5%라고 적고 맨 아래에는 차용인 오은지, 대여인 박영자라고 써놨죠. 문서를 다 작성하고 나니 정말 통쾌했어요. 제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돈을 쏟아부었는지 한눈에 보이더라고요. 이제 돌잔치 때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걸 공개해주마. 돌잔치 날이 기다려지기 시작했어요. 과연 은지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친구들 앞에서 어떻게 할지. 드디어 도윤이 돌잔치 날이 왔습니다. 저는 일부러 동네 아주머니들을 잔뜩 불러 모았어요. 순례 수님이, 그리고 분식집 단골이었던 사람들까지. 제가 아는 사람들은 다 초대했죠. 은지도 자기 친구들을 10명 넘게 데려왔더라고요. 다들 명품 가방을 들고 예쁘게 차려입고 와서는 돌잔치 장식을 보며 감탄하고 있었어요. 와, 은지야. 정말 럭셔리하게 했네. 능력 있다, 얘. 부러워 죽겠다. 나도 이런 시어머니 만나고 싶어. 은지가 우쭐해하면서 친구들을 안내하더라고요. 우리 어머니는 뭐든 달라고 하면 다 해주시거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속으로 웃었어요. 그래, 오늘 제대로 보여줄게. 돌잡이가 끝나고 사람들이 음식을 먹고 있을 때였어요. 저는 조용히 은지에게 다가갔습니다. 은지야, 깜짝 선물이 있어. 은지가 기대하는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저는 미리 준비한 금반지 상자를 꺼냈어요. 내가 그렇게 원했던 금반지야.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은지가 너무 기뻐하면서 친구들에게 자랑하기 시작했어요. 얘들아, 봤지?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잘해주시는지. 친구들도 부러워하면서 금반지를 구경했어요. 그때 저는 또 다른 봉투를 꺼냈어요. 하나 더 있어. 이것도 함께 줄게. 은지가 의아한 표정으로 봉투를 받았어요. 열어보더니 얼굴이 순간 굳었어요. 차용증이었거든요. 어머니, 이게 뭐예요? 저는 일부러 큰 목소리로 말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요. 응, 차용증이야.
엄마가 내게 지금까지 해준 것들 정리한 거지. 그리고 하나하나 세기 시작했어요. 결혼식비 800만 원, 산후조리원비 500만 원, 마사지비 140만 원, 출산 축하금 100만 원, 명품 가방에 화장품에 120만 원, 신생아 용품 300만 원, 해외여행비 300만 원, 유모차 100만 원. 그리고 오늘 금반지까지 해서 총 2,510만 원이야. 주변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사람들이 그 어마어마한 금액에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은지의 친구들이 서로 눈치를 보면서 수근거리기 시작했어요. 3천만 원? 진짜? 시어머니한테 그렇게까지 받았어? 동네 아주머니들도 혀를 차면서 웅성거렸어요. 아이고, 요즘 며느리들은 그렇게 받아먹나. 은지가 당황해서 제 팔을 잡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이건 너무하세요.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뭐가 너무해? 내가 원한 대로 다 해줬으니까 이제 갚을 때도 됐지? 친구들 앞에서도 체면 세우려면 책임도 져야지. 은지가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면서 눈물까지 글썽거리더라고요. 어머니, 저는 그냥 뭐, 공짜로 받을 생각이었어? 내가 맨날 친구들한테 자랑하던 게 이거잖아. 시어머니가 얼마나 잘해주는지. 이제 친구들도 다 알았으니까 만족하지? 순간 잔치 자리 분위기가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은지의 한 친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은지야, 진짜 차용증이야? 또 다른 친구가 속삭였어요. 갚아야 하는 거야? 진짜? 은지가 화를 내며 소리를 질렀어요. 어머니,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손주 돌잔치 날에. 그때 저는 더욱 단호하게 말했어요. 손주 돌잔치라서 더욱 확실히 해두는 거야. 우리 도윤이 앞으로 떳떳하게 살려면 부모가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지. 잔치장 전체가 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라 하더라고요. 저는 마지막으로 은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은지야, 2025년 12월 31일까지야. 날짜도 다 적혀 있으니까 잊지 마. 은지가 차용증을 받고 나서 잠시 말이 없더니 갑자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손주 돌잔치 날에 이게 뭐예요? 목소리가 너무 커서 잔치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저희 쪽을 쳐다봤어요. 저는 그냥 고마운 마음으로 받았던 건데. 갑자기 갚으라니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너무 하잖아요. 은지가 울면서 소리를 치니까 사람들이 더 쳐다보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전혀 당황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런 반응을 예상했거든요. 은지야, 목소리 좀 낮춰. 손주 돌잔치인데. 어머니가 먼저 이상한 짓 하셨잖아요. 차용증이 뭐예요? 가족끼리. 그때 은지의 친구 중 하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은지야, 진정해.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 하지만 은지는 이미 흥분한 상태였어요. 아니야. 이건 정말 말이 안 돼.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그러면서 차용증을 흔들며 계속 소리를 질렀어요. 동네 아주머니들이 서로 눈치를 보면서 수근거렸어요. 젊은 것이 버릇이 없네. 준호가 급하게 다가와서 은지를 말렸어요. 은지야, 진정해. 일단 집에 가서 얘기하자. 오빠도 어머니 편이에요?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은지가 준호한테까지 화를 내자 준호 얼굴도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그때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은지야,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이 정상이라고 생각하니? 저는 억울해서 그래요. 갑자기 3천만 원 넘는 돈을 갚으라고 하시면 갑자기? 매번 갑자기 내놔라 할 땐 언제고, 갚으라고 하니까 갑자기야? 은지가 할 말이 없어지자 다른 방법을 쓰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다시 얘기해보면 안 될까요? 사람들도 많고. 이제 와서 태도를 바꾸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은지의 친구들이 점점 어색한 표정이 되어가더라고요. 한 친구가 은지한테 속삭였어요. 은지야, 진짜 그렇게 많이 받았어. 3천만 원 넘게? 또 다른 친구가 말했어요. 시어머니 말씀이 맞는 것 같은데. 받았으면 갚는 게 당연하지 않아? 은지의 표정이 더욱 일그러졌어요.
다른 아주머니도 거들었어요. 맞아. 그 돈이면 영자가 몇 년을 벌어야 하는 돈인데 며느리가 고마워해야지 화를 내면 되나. 이제 은지가 완전히 사면초가가 된 거예요. 친구들도 동네 사람들도 모두 제 편이었거든요. 은지가 마지막으로 울면서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이렇게 하실 거예요? 저희 이혼하라는 거예요? 그때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혼은 너희가 알아서 할 일이고 돈은 갚아야 할 일이야. 별개의 문제지. 결국 은지가 도윤이를 안고 뛰쳐나갔어요. 준호도 황급히 따라갔고요. 잔치장에 남은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요즘 며느리들이 저렇게 무서운가? 시어머니 돈으로 다 해놓고 고마운 줄도 모르고 당연한 줄 알다니. 그날 은지의 허영심과 뻔뻔함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완전히 드러났어요. 더 이상 피해자 코스프레는 통하지 않았죠. 과연 그 후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은지와 준호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다음에 계속 들어봐 주실래요? 돌잔치 이후 일주일 동안 아무 연락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준호가 혼자 찾아왔어요. 엄마, 은지가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차용증 좀 없애주시면. 안 돼. 엄마, 제발요. 은지가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우울증까지 오려고 해요. 그때 저는 차용증을 책상 위에 툭 던지며 말했습니다. 은지야, 준호야. 기억해라. 나는 너희들의 지갑이 아니다. 다시는 나를 만만하게 보지 마라. 그날처럼 또다시 손주를 핑계로 협박하면 차용증이 아니라 변호사랑 판사 앞에서 보게 될 거다. 은지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며 고개만 끄덕였고 준호는 제 앞에 무릎까지 꿇었습니다. 그 후로 은지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어머니, 도윤이 어린이집비가 차용증 기억하지? 그러면 바로 입을 다물어요. 몇 달 후에도 또 시도했어요. 어머니, 도윤이 장난감이? 차용증. 아, 네. 알겠어요.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차용증 한 장으로 모든 게 해결됐어요. 결국 준호가 대출까지 받아서 매달 조금씩 갚기 시작했어요. 손주 도윤이는 여전히 제 품에 안길 때 웃어줘요. 그 웃음 하나면 충분해요. 요즘 동네에서 저 완전 유명해요. 차용증 할머니라고 불린다니까요. 다른 시어머니들이 와서 조언까지 구해가요. 영자야, 나도 차용증 어떻게 쓰는지 가르쳐줘. 이제 저는 동네 며느리 교육 전문가가 됐어요. 저는 이제 알았거든요. 착한 시어머니가 되려고 했던 게 오히려 독이었다는 거요. 이제 저는 똑똑한 시어머니예요. 며느리가 저를 우습게 보는 순간 바로 현실을 보여주거든요.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무조건 퍼주는 게 사랑이 아니라는 걸,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참고 희생할 필요는 없어요. 당당하게 맞서는 것도 때로는 필요하다는 거요. 돈으로 휘두르려는 자에겐 돈으로 단호히 맞서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용기를 내보세요. 저처럼 차용증까지 쓸 필요는 없지만 선을 그어주는 것도 필요해요.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저를 응원하신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세요.